은퇴 후 3년 만에 저축이 바닥난 분들, 통계청 조사 결과 전체 은퇴자의 42%가 이 상황에 처합니다. 충격적이죠? 더 놀라운 건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그 42%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년간 재무 상담하며 발견한 진실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악몽이 될 수 있죠. 30년, 40년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이 불과 3년 만에 사라진다면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평균 저축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가정하면 65세 은퇴 후 20년을 살아야 합니다. 2억 3천으로 20년을 버티려면 한 달에 약 96만 원밖에 쓸 수 없어요. 국민연금 받으시면 좀 낫겠죠? 하지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55만 원입니다. 합쳐봐야 151만 원. 두 분이 살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죠. 그런데 왜 3년 만에 바닥나는 걸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의료비를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은퇴 계획을 세울 때 의료비를 너무 적게 잡습니다. 건강할 때 계획을 세우니까 건강보험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큰 오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의료비가 470만 원입니다. 이 중 본인 부담금이 20%라고 해도 94만 원이에요. 한 달에 약 8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건 평균이거든요. 암이나 뇌졸중, 심혈관 질환이 생기면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김 씨는 은퇴 2년 차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로 6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나갔죠. 더 큰 문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MRI, 초음파, 특진료, 상급 병실료.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중증 질환일수록 비급여 비중이 높아지죠. 간병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이 필요한데 하루에 10만 원 이상 들어요.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가족이 간병한다고요? 가족도 나이가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만성질환도 문제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완치가 안 되는 병들이죠.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에 약값만 20-30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기능식품도 챙기게 됩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관절 영양제.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은 금방 넘어갑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말이죠. 치과 치료비는 또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이가 약해지잖아요. 임플란트 몇 개만 해도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자녀 지원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는 말, 은퇴 후에도 해당됩니다. 결혼자금, 전세금, 손주 육아비. 끝이 없어요.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은퇴할 때 저축이 3억 있었습니다. 넉넉한 편이죠. 그런데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전세금 반을 지원했어요. 1억 5천이 나갔습니다. 아들도 결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자녀 결혼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비용 평균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양가가 나눠 부담해도 1억 5천씩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3억이 나가는 거죠. 손주가 태어나면 또 지원이 시작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조부모가 육아를 돕게 되는데요.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비용도 대주게 됩니다. 분유, 기저귀, 장난감, 병원비. 육아 품앗이라는 말도 웃기죠. 품을 팔면서 돈까지 들어가는 게 어떻게 품앗이입니까? 손주가 귀여워서 안 볼 수도 없고 딸이나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실직하거나 사업 실패하면 더 심각합니다. 생활비를 대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 굶길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이런 지원이 계획에 없었다는 겁니다. 은퇴 계획 세울 때 자녀 지원 비용을 포함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자식들이 다 컸으니 이제 자기 앞가림은 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집값은 높고 일자리는 불안정하죠. 부모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부모도 거절하기 어렵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고정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퇴했는데도 직장 다닐 때와 똑같은 생활비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거든요. 당연히 저축이 빨리 바닥나죠. 가장 큰 고정비는 주거비입니다. 넓은 아파트에 계속 사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독립했는데 방 4개짜리 아파트에서 부부만 사는 겁니다. 관리비만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요.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올려주거든요. 월세는 매달 나가니까 부담이 큽니다. 은퇴 후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차량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주차비, 정비비 다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운전도 예전만 못한데 차는 그대로 갖고 계시죠. 보험료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장 다닐 때 가입한 보험들 정말 다 필요할까요?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보험료만 한 달에 40-50만 원씩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문제가 됩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고 팔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동성 없는 자산에 묶여 있으면서 생활비는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집값은 항상 오른다고 믿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집값이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떨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문제는 집에 돈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3억짜리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생활비를 못 쓰죠. 주택연금이나 영목이지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것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건데요. 좋은 제도지만 심리적 저항이 큽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집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는 집값에서 받은 돈을 뺀 나머지가 상속되는데 말이죠. 또 지방에 부동산이 여러 채 있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임대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공실이 생기면 수익이 없어요. 세금과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데 말이죠.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쉽게 안 팔립니다. 특히 지방은 더 그렇죠. 매물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급하게 팔려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놔야 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 구하기 어렵고 관리비는 비싸고 가격은 떨어지고 현금화하려고 해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다섯 번째는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십니다.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모르시는 거죠. 국민연금 수령 시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매년 7.2%씩 증액됩니다. 70세까지 미루면 60세 대비 72% 많이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빨리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오래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니까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는데도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죠. 개인연금 수령 시기도 중요합니다. 5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거든요. IRP, DC형, DB형. 이런 용어들도 헷갈리죠. 각각 세금 처리가 다르고 수령 방법도 다릅니다. 전문가 상담 없이 결정하면 손해보기 쉬워요. 연금 수령 순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금을 먼저 받고 어떤 연금을 나중에 받을지.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6번째는 금융 사기에 당하는 겁니다. 은퇴자들이 사기꾼들의 주요 타깃입니다. 목돈이 있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에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게 유사수신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월 2-3% 이자를 준다고 하면 솔깃하시죠. 하지만 대부분 폰지 사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잘 줍니다. 그래서 믿고 더 많은 돈을 넣게 되죠. 주변 사람들도 소개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비어 있고 코인이나 해외 선물 투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는데 대부분 손실을 봅니다. 전문가도 어려운 투자를 초보가 하면 당연히 잃죠. PEP 대출, 크라우드 펀딩. 이런 신종 금융 상품도 위험합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플랫폼이 부실하면 투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보험 사기도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죠. 해약하면 원금 손실이 크니까 억지로 유지하게 됩니다. 리스 계약, 렌탈 계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약관에 불리한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도 해지 위약금이 엄청나게 높거나 하는 시기죠. 7번째는 취미와 여가 활동에 돈을 너무 쓴다는 겁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거죠. 골프, 등산, 여행, 문화센터.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골프가 대표적입니다. 한번 나가면 1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주 2-3회 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한 달이면 1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장비도 비싸고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여행 다닐 시간이다 싶어서 자주 가시는 거예요. 국내 여행은 그나마 낫지만 해외여행은 비용이 큽니다. 크루즈 여행이 유행이잖아요.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평생 못 해본 여행이니까 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은퇴 초반에 너무 많이 쓰면 나중이 문제예요. 문화센터, 평생 교육원. 배우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 수강료가 만만치 않아요. 재료비, 교재비도 따로 들고요. 동호회 활동도 비용이 듭니다. 회비, 모임 비용, 장비 구입. 친목 도모는 좋지만 과도한 지출은 경계해야 합니다.
외식이 잦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게 되는데 매번 외식하면 한 달에 상당한 돈이 나가요. 여덟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은퇴 계획 세울 때 지금 물가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연 2%씩만 물가가 올라도 20년 후에는 물가가 1.5배가 됩니다. 지금 200만 원으로 생활하신다면 20년 후에는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더 높습니다. 공식 통계보다 식료품, 교통비, 의료비 같은 생활 물가는 더 빨리 오르거든요. 저축으로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이 되지만 개인연금은 아닙니다. 처음 받을 때는 괜찮아 보여도 10년, 20년 후에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전에 철저히 계획하세요. 예상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여가비 모두 포함해서요. 여유 자금도 20-30%더 잡으세요. 둘째, 고정비를 과감히 줄이세요. 주거 비용 줄이기, 차량 처분 검토, 불필요한 보험 정리.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필수입니다. 셋째, 자녀와 선을 그으세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자식들도 결국에는 이해할 겁니다. 넷째, 부동산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부동산은 팔아서 현금화하세요. 주택연금도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다섯째, 연금 전략을 세우세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최적의 수령 시기와 방법을 찾으세요. 세금 절약만 해도 수백만 원이 차이 납니다. 여섯째, 투자는 안전 자산 위주로 하세요. 고수익을 노리다가 원금을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예금, 국채, 안정적인 배당주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곱째, 취미는 저비용으로 즐기세요. 산책, 독서, 봉사활동.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보람도 느낄 수 있죠. 여덟째, 물가 상승에 대비하세요. 소득이 있는 동안 최대한 모으고 은퇴 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투자를 병행하세요. 아홉째, 정기적으로 재무 점검을 하세요. 6개월마다 수입과 지출을 체크하고 계획을 수정하세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10번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건강하면 의료비가 덜 들고 경제활동도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3년 만에 저축이 바닥나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비 과소평가, 자녀 지원 과다, 고정비 미축소, 부동산 집착, 연금 이해 부족, 금융 사기 피해, 과다한 여가 지출, 인플레이션 무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는 행복한 시작이 될 수 없어요.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